되지 않은 진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천궁. 일본 낭인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칼을 든 자들이 한 여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왕비를 찾아라. 비명소리.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대한제국의 국모가 시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9년 후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긴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암살당했습니다. 79년의 시간, 두 시대, 두 여인. 한 분은 황후였고 한 분은 영부인이었습니다. 한 분은 칼에 쓰러졌고 한 분은 총에 쓰러졌습니다. 한 분은 명성황후, 한 분은 영부인 유경수. 왜 그녀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지난 편, 우리는 명성황후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국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운명을 비교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각자의 비극인가? 오늘 히스코리어는 79년을 관통하는 두 명의 국모의 비극을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국모는 암살당하는가? 이 질문 앞에 두 여인이 섰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1974년 유경수. 79년의 시간차. 하지만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명성황후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했습니다. 건천궁 오코로. 명성황후는 그곳에서 칼에 찔려 시해되었습니다. 향년 44세였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위해 그녀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79년 후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대한민국 영부인. 그녀 역시 암살당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와는 달랐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정치적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하지 않은 희생자였습니다. 문세광의 총구는 다른 사람을 향했지만 총탄은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두 국모. 한 사람은 왕조 시대 황후, 한 사람은 공화국 시대 영부인. 시대는 달랐지만 그녀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 하지만 차이점도 명확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외교 정책을 좌우하고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반면 유경수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고 병든 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가 아닌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총탄에 쓰러져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유경수 여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1925년 태어나 1974년 떠난 49년의 생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요? 명성황후와 비교하며 우리는 역사 속 두 여성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유경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25년 11월 29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육종관, 어머니 이경영 씨 사이의 일남 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육종관은 옥천의 대지주였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유경수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반듯한 성품의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7살, 유경수는 옥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공부는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13살, 1938년, 그녀는 서울의 배화여고에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6대1, 충청도에서 단 한 명만 합격했습니다. 바로 유경수였습니다. 시골 소녀가 서울 명문학교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배화여고 시절 동창들의 기억입니다. 주름치마 주름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 하나하나 항상 곱고 단정하게 빗고 다녔습니다. 조용한 미소를 절대 잃지 않는 품격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유경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옥천 공립여자전수학교, 지금의 여자중학교였습니다. 1년 3개월간 가정과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학생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살던 유경수. 1950년 그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부산 피난길.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육군 소령 박정희, 당시 33세였습니다. 유경수는 25세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다. 운명적 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육종관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전쟁 중인 군인에게 내 딸을 보낼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때까지 늘 얌전하고 순종적이었던 유경수. 그런 그녀가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가출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한 번도 반항해 본 적 없던 딸,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었던 여성. 그녀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유경수는 부산에서 대구로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허름한 하숙집에서 박정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1950년 12월 12일 대구 계산동 성당.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초라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여자. 그녀가 유경수였습니다. 1952년 2월 2일 첫 딸 그녀가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1954년 5월 14일 둘째 딸 근영이 태어났습니다. 1958년 11월 18일 아들 지만이 태어났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된 유경수. 그녀는 평범한 군인 가정의 주부로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알뜰하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1961년 그녀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남편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유경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부인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군인 가정의 주부에서 갑자기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38세의 유경수는 청와대로 이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 낯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라 국민의 어머니로 살겠다. 그 다짐을 12년 동안 지켰습니다. 영부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장신구를 멀리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검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언제나 친절하셨습니다. 허례허식을 싫어하셨습니다. 2024년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을 맞아 한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50년간 간직하고 있던 자료였습니다. 바로 유경수 여사가 생전 직접 관리했던 청와대 안살림 장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살림을 아끼기 위해 쓰시던 가계부, 청와대의 가계부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월 20만 원, 공무원 월급이 2만 원대였던 시절 2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유경수 여사는 어떻게 썼을까요? 장부의 첫 페이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부인 개인을 위한 비용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의상비도, 화장품비도, 장신구비도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서대문 김모 씨 백혈병 치료비 2만 원, 나주 정모 양 학비 18,000원, 부산 화재 피해 가정 긴급 지원 3만 원, 익산 한센병 환자 자녀 교육비 15,000원, 한 줄 한 줄 모두 유경수 여사의 정성스러운 손글씨였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의 가계부 글씨체처럼 정성스럽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김모 씨, 정모 양.
정확한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부러 도움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돈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핏줄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갔습니다. 장부에는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 남겨진 메모들, 은행에서 헌돈으로 교환 후 전달할 것, 받는 사람 마음 배려할 것, 새 지폐 사용 금지. 왜 새 돈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새 돈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돈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헌돈으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전달하셨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1974년 6월, 특비를 이미 다 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급 지원 개인 용돈에서 충당 5만 원. 공적 돈이 떨어지면 본인 돈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경수 여사를 국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12년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정말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해 썼습니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은 진실입니다. 미담이 아닙니다. 장부에 남은 사실입니다. 50년 만에 공개된 그 장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영부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이 되면서 다짐했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당시 대한민국에는 봉사라는 개념이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사회 지도층 부인들을 모았습니다. 양치회, 봉사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회관을 만들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문화를 직접 만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들렀습니다.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익산, 전라북도의 한 마을, 상지촌이라 불렸습니다. 나환자촌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습니다. 하늘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염된다는 오해 때문에 가족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영부인께서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뭉그러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국가가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환자들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손을 내민 영부인. 그분이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청와대에는 매일 수백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청원, 하소연, 도움 요청.
유경수 여사는 그 편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일일이 읽고 챙겼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직접 비서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면 바로 지원했습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통령보다 영부인께 편지를 띄워라. 유경수 여사는 정말로 답해 주신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74년 어느 날 청와대에 초청받아 온 한 어린이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반쪽 얼굴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면마비 환자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즉시 조치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침술로 유명한 한의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예약시켰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3개월 후 치료가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자를 위해 유경수 여사는 직접 옷감 한 벌을 챙겨 선물했습니다.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시어머니께 드리세요. 따뜻한 말과 함께 건넨 선물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유경수 여사의 세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내조만 잘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 청와대 내의 유일한 야당, 그것이 유경수 여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날마다 국민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민심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농담했습니다. 내 옆에 지독한 야당 총재가 앉아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유경수 여사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1969년 유경수 여사는 유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린이 복지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회관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잡지 어깨동무를 창간했습니다.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수해 현장도 찾아갔습니다. 비를 맞아가며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위문했습니다. 발로 뛰는 영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회봉사, 그것은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꿈꾸었던 그녀의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립과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12년,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유경수 여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국민의 어머니로,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영부인으로.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그 아름다운 12년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 29주년. 대한민국의 아침은 화창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흰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해마다 참석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장충동 국립극장. 1973년에 새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유경수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외교사절, 각계 인사들,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단상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품격 있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객석 3층 발코니, 문세광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1교포 출신 22세 청년,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일본제 권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개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원 기립,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유경수 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에 서서 애국가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1교포석에서 문세광이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탕! 둔탁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발로 자기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단상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단상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거리는 약 15m.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두 번째 총성. 극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알은 빗나가 단상 뒤편 벽에 박혔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세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준했습니다. 탕, 탕. 세 번째, 네 번째 총성. 총알은 유경수 여사의 오른쪽 머리 측면을 관통했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흰색 한복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출구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탕, 탕. 이어진 두 발의 총성. 여고생 합창단원 장봉화 양도 총에 맞았습니다. 17세 소녀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세광을 덮쳤습니다. 문세광은 제압되었습니다. 단상 위, 유경수 여사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아내가 총에 맞아 실려간 직후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결연한 의지. 그는 남은 경축사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개인의 슬픔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총에 맞아 생사를 알 수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서울대병원 응급실 도착.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국민이 뉴스를 주시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격당해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 중, 용태 위중.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후 5시. 의료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사 상태였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오후 7시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향년 49세였습니다. 총격을 받은 지 8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추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통곡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79년 전,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을 때도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명성황후는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외세와 맞서 싸웠고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녀를 제거해야 조선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계획된 암살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문세광의 총구는 박정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총탄은 유경수를 관통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희생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우연이었습니다. 두 명의 국모, 한 분은 대한제국의 황후, 한 분은 대한민국의 영부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외부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것. 하지만 차이점도 명확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정치적 표적, 유경수 여사는 의도하지 않은 희생. 명성황후의 죽음은 대한제국 몰락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 조선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 명성황후의 죽음은 나라의 비극과 직결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어머니를 잃은 것이었으니까요. 8월 16일, 정부는 5일간의 국민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전국의 관공서와 학교에 조기가 개항되었습니다. 주모 분향소가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앞,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영부인님, 편히 쉬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여사님, 가지 마세요. 자발적인 애도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슬픔이었습니다. 8월 19일, 유경수 여사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민장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조기가 휘날렸습니다. 장례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출발한 연구차, 천천히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도로, 양옆,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도열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부인님, 안녕히 가세요. 명복을 빕니다. 79년 전, 명성황후도 비극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일본 낭인들의 만행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그녀의 육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국민장으로 예우받았습니다. 수십만 국민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두 국모, 다른 시대, 다른 죽음. 하지만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각자의 불행인가? 우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두 날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으로 남은 날들입니다. 문세광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명성황후 씨의 79주년이었습니다. 1974년 12월 20일 새벽, 문세광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범행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는 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진짜 배우는 없었을까? 조 총련과의 연결고리, 북한의 치령 가능성.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2024년 서거 50주년을 맞아 공개된 청와대 안살림 장부. 5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기록이었습니다.
장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영부인 개인을 위한 지출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이 국민을 위해 쓰였습니다. 서대문 김모 씨 백혈병 치료비, 나주 정모 양 학비, 부산 화재 피해 가정 긴급 지원, 한 줄 한 줄 유경수 여사의 손글씨로 적힌 기록들, 헌 돈으로 교환 후 전달, 받는 사람 마음 배려, 세심한 메모들, 이것이 진짜 유경수였습니다. 권력은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 쓰면 사람을 살립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 권력을 오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명성황후는 어땠을까요? 그녀도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정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세와 맞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여성, 권력을 사용한 방식이 달랐습니다. 명성황후는 위로 향했습니다. 정치, 외교, 권력 투쟁. 유경수는 아래로 향했습니다. 백성, 민심, 섬김.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죽음도 달랐습니다. 명성황후는 표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었습니다. 유경수는 우연한 희생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국모 모두 암살당했습니다. 두 국모 모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79년의 시간차. 역사는 반복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같은 비극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대한제국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15년 후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유경수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검소함, 헌신, 섬김, 배려. 이것이 유경수 여사가 남긴 것들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명성황후는 정치로 답했습니다. 유경수는 섬김으로 답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암살. 두 날짜가 우리 역사에 남았습니다. 두 여성이 우리 기억에 남았습니다. 79년의 시간. 반복된 비극, 하지만 다른 삶, 다른 유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2026년, 유경수 여사가 떠난 지 52년이 흘렀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13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유경수 여사의 묘소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헌화하고 묵념하고 돌아갑니다. 남양주 홍릉. 명성황후의 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두 국모. 79년의 시간차를 두고 비극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명성황후는 저항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외세에 맞서 싸운 여성. 대한제국을 지키려 했던 황후. 하지만 결국 시해당한 비극의 주인공. 그녀의 죽음은 나라의 몰락과 함께 기억됩니다. 유경수는 헌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다닌 여성. 국민을 섬긴 영부인. 그리고 우연히 희생당한 비극의 주인공. 그녀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남긴 것은 달랐습니다. 명성황후는 정치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의지, 외세에 맞선 용기. 유경수는 도덕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검소함의 본보기, 섬김의 정신, 배려의 마음. 2024년 공개된 안살림 장부. 그것은 5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섬김을 위해 있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이것이 유경수 여사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국모를 돌아봤습니다. 1895년과 1974년, 79년의 시간차. 칼과 총, 황후와 영부인, 정치와 섬김. 같은 비극, 하지만 다른 삶, 다른 유산.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될 뿐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여성들. 그들이 맞이한 비극적 죽음. 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명성황후 1851년부터 1895년까지 44년의 생애. 유경수 1925년부터 1974년까지 49년의 생애. 두 여성 모두 시대를 살았습니다. 두 여성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비극으로 기억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방식, 그들이 선택했던 길, 그들이 남긴 유산. 그것들도 함께 기억되어야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1974년 8월 15일. 두 날짜는 우리 역사의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너머를 봐야 합니다. 명성황후가 지키려 했던 것, 유경수 여사가 섬기려 했던 것,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질문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억도
계속됩니다. 오늘 히스코리언은 79년을 관통하는 두 국모의 비극을 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다음 화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또 다른 순간으로 찾아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